금융 외환의 국제 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금본위제입니다. 금본위제는 화폐의 가치를 일정한 금 가치로 나타내는 겁니다. 금화죠, 금화. 은화, 금화. 그죠? 일반적으로 금화 본위제와 금지금 본위제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화폐 제도의 기초가 되는 금화죠. 금화나 은화, 실제 귀금속으로 통화를 만드는 거를 금화 본위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귀금속을 사는 경우 운반이 불편하고 시장에서 금이 소모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나온 부분이 이 금지금 보유제인데 이거는 중앙은행이 금화 대신에 금화와 같은 가치가 있는 지폐죠. 금 1파운드라고 써 있는 지폐죠. 그래서 금 1파운드라고 써 있는 지폐는 은행에 금 1파운드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금화 대신에 금화의 가치가 있는 지폐죠. 대신에 이러한 은행 돈 지폐를 갖고 가면 은행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금 태환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폐를 많이 발행하면 국가가 은행에 이 금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은행권을 태환 지폐라고 하죠. 이때부터 중앙은행이 생겨났고 미국은 1차 대전 전에 이 중앙은행에서 달러 화폐액의 40%를 금으로 보관했답니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와서 그 금으로 바꿔달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최대 40%, 화폐 발행액의 40%를 금으로 보관했다. 이러한 금 본위 제도 안에서 각국 화폐의 교환 비율, 환율이죠. 환율 제도는 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렇죠? 한국으로 치면 금 1돈이죠. 그리고 뭐 서구에서는 금 뭐 1파운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서 금을 기준으로 됩니다. 미국에서는 금 1온스가 35달러, 영국에서는 금 1온스가 7파운드죠. 이렇게 해서 양국의 환율이 1파운드당 5달러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금 본위 제도에서는 금값이죠. 금값의 환율이 고정되기 때문에 고정 환율이 성립됩니다. 근데 금값이 변동하면 환율도 변동하죠. 금값이 오르게 되면 화폐의 가치도 올라서 화폐의 가치가 오르니까 아, 물가가 떨어지겠죠.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이 되면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근본이 이 제도는 최초로 공식적으로는 1819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차 대전 전까지는 나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각국이 전쟁 예산을 통해서 통화, 그죠? 화폐를 많이 발행하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금을 보관해야 되는데 금을 보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화폐를 가지고 가더라도 은행에서 금으로 안 바꿔주게 됩니다. 즉, 금태환을 중지하면서 금본위제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 중간에 금본위제가 몰락하면서 고정 환율제가 몰락하죠. 그래서 변동 환율제, 국가가 그 환율을 얼마라고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내서 돈값이 떨어지게 돼서 인플레이션을 겪게 돼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면서 다시 이 금 보유량에 맞춰서 통화량을 줄이면서 미국이 1차 대전 직후에 1919년, 영국은 1925년에 다시 금 본위제로 복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오게 되면서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 무역을 보호하죠. 무역을 보호하면서 평가절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본위제를 이탈해야 된다.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는 환율이죠. 환율을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금한 본위제는 금한 본위제죠. 금한 본위제는 저희 미국이죠. 미국. 미국의 달러를 마치 금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국제 수지의 자동 조절 기능이 약화가 되고 보호무역이 돼서 그런 거죠. 통화가 팽창이 되고 그래서 대공황을 계기로 이러한
화폐를 갖고 가면 금으로 바꿔주는 것이 중단되는 겁니다. 1930년 이후에 각국 통화 가치가 불안정하고 외환 관리 어려움, 그다음에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환율을 조작하죠. 평가 절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2차 대전에 끝날 즈음에 브레튼 우주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국제통화기금이고 국제부흥개발은행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무역을 그걸 증진시키고 그죠? 관세를 제한하고 하면서 어, 미국만 미국 달러를 금에 연동시키죠. 그래서 미국만 그 자신의 달러 발행량의 일정한 비율만큼 금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금을 가질 필요 없이 자국의 통화를 달러에 연동시키는 거니까 자기 화폐 발행량의 일정량 비율을 금 대신에 달러로 가지고 있는 달러를 금처럼 활용하는 거죠. 자국 통화량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이 달러로 보관하는 거, 외환보유고가 되겠네요. 이러한 달러 공급을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가 실시된 겁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들은 자신의 화폐 통화를 이 달러에 고정합니다. 그래서 달러를 금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일종의 고정환율 제도죠.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 원칙적으로 상하 1%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고 국제 수지가 예외적으로 심하게 불균형했을 경우에는 개입을 해서 변동 환율을 허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정 환율제죠. 브레튼 체제 동안에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이 확대돼서 고도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죠. 미국은 미국 달러는 세계의 그 통화 중에 통화죠. 다만 미국은 자신의 달러만큼 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달러를 가져올 경우에는 그 금과 바꿔준다는 그러한 원칙을 유지하면서 달러가 아, 국제 경제에 있어서 지도자적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즉 국제통화기금 체제에서 달러는 금을 대신한다는 거죠. 전쟁 이후에 유럽과 아시아에 전쟁 복구를 해서 엄청난 달러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많이 그 발행이 되죠. 1950년대 말부터 경제 성장이죠.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되는데 유럽도 독일이나 일본도 경제 성장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정체합니다. 그리고 국제 수지가 적자로 들어서게 되면서 미국이 이 달러를 많이 발행하게 되고 거기에 대응하는 금을 보관하는 거죠. 금을 보관하는 게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가 미국의 달러가 금을 대리하는 지위가 동요가 되죠. 달러 발행은 많고 거기에 대응하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그 불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이 전쟁 예산을 많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대는 거죠. 그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미국의 전통 산업이 쇠퇴하면서 무역 수지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달러 가치가 급락하게 되고 일부 국가들이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다가 금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은 미국은 그걸 버티지 못하고 1971년 8월 15일 날 닉슨이 바로 더 이상 달러를 금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러한 정지선을 하게 되면서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됩니다. 이러한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세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달러의 수요가 많아져서 달러의 수요 발행량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응해서 금이죠. 금도 많이 보관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금을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달러를 공급을 시킨다면, 공급 달러량을 늘린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금의 양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달러가 금과 바꿀 수 있다는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뢰성이,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돼서, 즉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돼서 변동 환율제가 되는 거죠. 그 환율을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면서 이제 환율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코리아 전쟁 이후에 중국과 소련을 견제할 주축으로 삼고자 일본 경제를 재건을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상품을 적극 수입하였고 1960년대까지 섬유와 같은 경공업 제품을 주로 수입했으면서 70년대 들어서 오히려 미국이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게 됩니다. 결국은 1971년 미국이 최초로 2차 대전 이후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보호무역 여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본이 너무나 많은 무역 흑자를 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가트 체제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보복 관세는 곤란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미국의 무역 적자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그 환율 정책을 벌입니다. 그 달러죠, 달러. 달러를 싸게 만들면, 그죠? 달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죠. 평가절하하면 달러로 표시된 상품의 수출은 늘어나고 달러로 표시된 상품의 수입 가격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환율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무역 전쟁은 관세 전쟁이 아니라 무역 적자를 흑자로 바꾸기 위한 평가 절하 환율 전쟁으로 전환된다.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달러 발행을 늘려온 미국이죠.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변동 환율자가 됐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국가들이 미국, 일본, 독일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이러한 환율이죠. 환율을 조작하고 달러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한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이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하지만 1973년부터 시작된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어, 미국에서 이 통화 긴축 정책이 시작하게 되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게 됩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강한 달러를 표방하면서 금리 인상 등 금융 긴축 정책을 실시했고 인플레이션은 억제됐죠. 억제됐으나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늘어나서 무역 적자 들었다. 평가 절상, 그죠? 가치가 오르면 무역 적자가 늘어납니다. 1960년대 이후 생산성 저하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과 국제 경쟁력 저하로 미국이 고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1930년대 뉴딜 정책으로 대표되던 수요 중식 정책이 퇴조를 하게 되고 레이건이 이 공급 중시 경제학이죠. 이것을 채택하게 됩니다. 공급 측면의 경제학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제 이론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원을 공공 부분에서 민간 부분으로 소비재에서 자본재로 돌리면 생산력이 증가하고 물가가 안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죠, 생산. 그러니까 방위비를 제외한 정부 지출도 축소됐고 이러한 감세죠. 감세를 하게 되면 저축이 증가해서 투자가 확대돼서 생산력이 증가된다. 물가가 안정된다고. 이러한 입장은 감세, 그죠? 감세는 소비 증가로 물가가 상승한다는 수요 중시 이론과 다르다는 겁니다. 감세의 효과에 따라서 이 수요 중시 기존의 수요 중시 이론에서는 감세 세금을 줄이면
소비가 증가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공급 측면에서 보면 세금을 줄이면 투자가 늘고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해서 물가가 안정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냐 아니면은 자본가 입장에서 보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85년 미국의 무역 적자 중 일본과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와 9%다. 일본이 37%네. 미국의 무역 적자 중 엄청난 무역 적자입니다. 일본의 철강과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레이건이 결국은 산업보호 정책이 되고 미국에서 선풍적인 언론의 압박이 오면서 미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 농부까지 가담하게 됩니다. 곡물, 자동차, 엔지니어. 그래서 산업보호 정책이 확대되고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달러가 평가 절하가 되도록 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미국은 금리 인하에 따른 통화량 증가와 물가 인상이죠.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그죠? 무역 적자를 줄여. 그래서 미국은 우방국의 협력을 받아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평가 절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985년 프랑스, 서독, 일본, 미국, 영국 등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시장 개입을 통해서 달러와 가치를 내리고 평가 절하를 하고 상대적으로 엔화와 마르크와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죠. 그래서 달러는 평가 절하를 해서 무역 적자를 극복하는 거죠. 강제로 일본 제품과 독일 제품의 가격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플라자 합의로 일본과 독일에 편중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들 5개 나라의 금융 당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미국의 달러화를 6주 내에 10에서 12% 평가 절하시킨다는 겁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미국 수출품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자. 일본과 독일도 미국이 이 수입 물량을 조정하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직접적인 수단이죠. 그런 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적인 환율 조정 정책을 어쩔 수 없이 일본과 독일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985년에 이렇게 시장 개입이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됐고, 원유 가격이 이 급락함에 따라서, 그죠? 오일 쇼크가 끝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은행은 금리를 인하하면서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되었다. 불과 1년 만에 달러의 환율은 235원에서 120엔까지 폭락했다. 거의 엄청나게 폭락했죠. 하지만 달러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1985년 2.8%에서 1987년 3.4%로 오히려 확대됐다는 거죠. 미국의 무역 수지가 곧바로 개선되지 못한 것은 일본과 독일의 수입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소비가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수입량이 바로 줄지 못해도 수입 총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소비를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의 경제 구조가 구조적이고 지속적이어서 환율 인상에 비해서 수입 가격의 상승률이죠. 상승률이 낮았겠다. 평가 절하를 했는데 수입이 생각보다 줄지 않았다는 플라자 합의로 일본 기업들은 환율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제조 공장을 이전했고 일본에서 제조업이 탈출하는 현상이 나타나 공동화 현상이 일본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1985년 2.9%에서 1990년 6%로 2배 이상 상승하였고 5년 만에 일본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플라자 합의 이후 1%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그 경기 침체, 장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를 가속화해서 거품 경제를 초래하고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경제 모델을 수출이 아니라 내수 주도형으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 확대 정책을 실시한 건데 이것이 바로 투기죠. 거품을 형성했다.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자 어, 미국 자산 사들이기, 고부가 가치 상품의 생산, 해외여행, 자금이 싼 나라의 공장 이전 등이 계속 일본에서 지속됐다. 플라자 합의 이후 폭락하는 달러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1987년 루브르 합의가 이루어졌고, 루브르 합의는 대외의 불균형 축소를 이렇게 환율이죠. 환율 조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각국의 구조 조정 노력이 병행돼야 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재정 적자 축소와 물가 안정을 추구로 하고 일본과 독일은 수출이 줄어드는 대신에 내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루브르 합의에 따라 일본과 독일이 내수 부양 정책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재정 적자의 감축이죠. 여기에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미국, 독일, 일본 간의 불신이 깊어졌고 1987년 독일 연방은행은 미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화량 급증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금리를 인상해버립니다. 독일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가치가 15.5%, 15%가 급락하자 미국 연준은 재활인율을 인상합니다. 이는 주가의 거품이 붕괴되는 단초가 됐고 정책 공조의 균열로 각국 중앙은행이 경쟁적으로 긴축 기조로 전환함에 따라 가파르게 오르던 주가가 1987년 10월 블록 먼데이 좀 폭락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주가 대폭락 사태 이후 총 76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에 따라 1983년 5.3%에 이르던 미국의 재정 적자 비율이 1988년에는 2%로 축소됐다. 그러나 미국은 균형 재정 달성 목표 연도를 당초 1991년에서 93년으로 늦추면서 적자 감소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국가 간의 갈등이 잔존하였고 세계 무역의 불균형은 통화 가치 변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진국의 재정 건전화와 신흥국의 내수 확대 등 거시 경제 정책의 변화 이후 완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가지고 뭐죠? 환율, 통화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죠? 통화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구조조정, 그죠? 재정의 건전화, 내수 확대, 수출보다는 내수 확대를 통해서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달러는 미국의 정치 경제적 힘에 의해서 현재 전 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미국은 1914년에 14억 불의 채무국이었지만 1차 대전 중에 유럽에 차관을 많이 제공해서 1917년에는 94억 불의 채권 국가가 됩니다. 이러한 전쟁 차관으로 인해 미국은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켰고 미국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참전했지만 본토에 피해가 없었고 오히려 전쟁 특수로 산업이 발전합니다. 1차 대전 종전 협상에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게 전쟁 배상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로부터 받은 돈으로 미국에 대한 전쟁 차관을 갚았다는 겁니다. 2차 대전 초기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유럽에 전쟁 물자를 수출하면서 돈만 벌었다.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에게 전쟁 차관을 주면 이 돈으로 다시 미국의 군수품을 수입했다는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제안대로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반발을 우려해서 독일에게 전장 배상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유럽, 일본, 대만, 한국에 차관을 제공했고 미국이 양차 대전 중에 군수품 수출로 엄청나게 흑자를 봤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소비재 수출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봤기 때문에 이러한 차관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1960년 이후 미국의 식물 경제가 크게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별로 크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해외 차관과 해외 투자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으로 군비 지출도 늘었고 미국의 소비재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늘면서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에 미국이 달러화의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달러 발행을 증가시켰고 그 결과 미국은 전쟁 비용 등 재정 지출을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었다. 달러를 계속 발행했다는 거죠. 다만 중국과 같은 신흥국, 일본, 독일과 같은 동맹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외환보유고로. 달러로 표시된 미국 정부의 국채를 사들여 미국은 달러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달러를 많이 찍어냈는데 그게 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상당수가 다른 나라의 외환보유고죠. 로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달러를 많이 찍어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달러 과잉으로 인한 달러 폭락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인 앞서 본 대로 베트남전을 확대하면서 재정 적자가 급증해서 화폐 발행을 늘렸고 그래서 달러를 금과 바꿔줄 수 없게 됐죠. 어, 달러의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중동 원유의 거래에 있어서 결제 수단으로 강제됨으로써 기축 통화의 명맥을 이유했다. 달러를 강제로 사용하게 했다는 거죠.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달러 이외의 기축 통화, 중국의 위안화, 유럽의 유로화, 러시아의 루브라 등이 출현하면서 달러 일극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본은 이윤 저하라는 자본 축적의 위기를 금융 자본을 확대함으로써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이러한 자본의 금융화, 그죠? 통화 남발이 바로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다. 달러는 미국의 경제력이 쇠퇴한 이후에도 정치 군사적 힘에 의해서 기축통화로서 유지되고 있다. 한 나라의 화폐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정제의 불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미국의 국내 정치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편. 또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자신의 통화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도록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이 도전받으면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이라크 전쟁이나 테러와의 전쟁은 중동에서 유로화죠. 유로화가 확대되는 거예요. 유로화가 확대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죠? 달러의 헤게모니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미국의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즉 쌍둥이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2018년 미국의 국가 부채는 21조. 미국이 달러를 계속 발행함으로써 수출보다 더 많이 수입하고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쓴다. 조세 수입, 세금보다 더 많이 재정 지출할 것. 이것이 가능한 거 아까 말한 더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계속 늘려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체 국채 중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정부, 미국의 민간 투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보유 비율은 29%대 그중에 중국이 5.6%, 일본이 4.8%. 일부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압력을 주는 수단으로 중국이 외환보유고 중 달러를 대량으로 팔 수 있는지, 즉 달러화로 표시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될 수 있는지가 논쟁되고 있다는 거죠. 외국 정부나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팔면 미국은 국채의 폭락을 피하려면 이 국채를 매입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달러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된다. 그 결과 달러의 가치는 하락한다는 거죠. 만약 이자율을 높여 국채 매입을 위한 달러를 확보한다면 경기 위축과 대량 실업을 감수해야 된다. 문제는 이러한
달러 가치 하락이 통제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붕괴 형태로 일어날 것인가. 이 경우 미국은 자신의 군사력을 발동해서 외국의 금융 정책에 영향을 주거나 자신의 경제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달러 가치가 높아집니다. 빚을 건 미국밖에 없다는 거죠.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에 타격을 주는 수준으로 달러 가치를 하락하려면 1,000억 달러 이상의 국채를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2조 달러의 국채 중 약 2천억 달러를 팔아 달러 가치를 1% 떨어뜨리면 2천억 달러를 팔아서 가치를 1% 떨어뜨리면 나머지 자신이 보유한 국채죠. 1조 8천억 달러 역시 손실을 본다. 중국도 손실을 본다는 거죠. 다른 한편 일본 독일과 같은 미국의 우방들이 중국이 내놓은 미국의 국채를 추가로 매입한다면 중국의 공격이 의미가 없다. 반면 미국은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나와서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소비와 투자 위축, 경제 침체,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 중국의 경제 침체, 실업 증가로 파급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국채를 매각한다면 자신도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 자신도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갑작스런 대량 매각보다 매수를 중단하거나 매수량을 줄이면서 점차 외화 자산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 국채가 만기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 후 채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장기적으로 국채의 매수자를 찾기 어려우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러시아는 미국 국채 금리의 불안정,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의 84%, 810억 달러를 매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미국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